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 주말 앞둔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많이 쓰시죠? 쿠팡이 자기 상품의 판매 밀어주기를 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400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자 로켓 배송 서비스와 투자 중단 의사를 비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따질 건 따져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자, 의료계가 다음 주 화요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국 아동병원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이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아동병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파업 참여 안 한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맡게 됐습니다. 무작위 배정이 됐다는데 공교롭게도 하필 어떤 단어가 맞아 보이십니까?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정재가 전시를, 자, 이정재 하면 다들 아실 텐데, 자,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이정재 씨가요, 특별한 전시를 기획하고 소개한다고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피에르 폴랑의 국내 최초 전시인데요. 자세한 내용, 자, 문화스포츠부 김문영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자, 배우 이정재 씨라면 뭐 굉장히 좀 요새 영화 스타워즈다 뭐다 해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쁜 와중에 이런 것까지 기획했다고 해요? 네, 최근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낸 배우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막바지 촬영을 했고요. 또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 동양인 제다이로 출연을 했죠. 이 마스터 솔이라는 그 역할과 분량의 무게감이 상당했던 만큼 디즈니 플러스의 에콜라이트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크게 노력했는데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제대로 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밤잠 못 자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가구 전시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직접 만나보셨습니다. 굉장히 부러운데 어쨌든 이 바쁜 와중에 전시회까지 어떻게 기획했다고 하나요? 네,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인 피에르 폴랑의 아들인 벤자민 폴랑이 이정재에게 직접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벤자민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팬이다. 그래서 폴랑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폴랑의 팬이었던 이정재가 바로 호응했습니다. 워낙에 많이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가구들이었죠. 이제 같은 디자이너셨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궁금증도 더 생기고 또 더 찾아보게도 되고. 폴랑의 어떤 작품들이 국내로 들어올지 직접 챙겨봤고 이미지 파일도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전시 장소가 굉장히 흥미롭던데 이정재 씨가 설립한 그 회사의 로비와 지하에서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배우 이정재는 배우 정우성과 함께 연예기획사를 설립해서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 건물의 일부인 그 로비와 지하 공간을 피에르 폴랑의 전시를 위해서 무료로 내주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꽤 성공한 가구 전시가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또 몇 개는 또 제가 가서 또 관람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도 또 많이 또 소품으로도 나왔으니까 또 스토리가 또 저하고도 또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애호가인 배우 이정재가 흔쾌히 공간을 내준 겁니다. 네, 근데 김문영 기자, 이 보면은 가장 궁금한 게 이정재 씨가 가구와 공간, 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원래 이렇게 좀 많았다고 하나요? 네, 배우 이정재는 집과 사무실의 공간을 직접 꾸미면서 공간 디자이너를 꿈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공간 디자이너의 꿈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취직을 준비할 당시에 꿈에 불과하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시 공간은 내줬지만 이제는 필름 메이커가 된 만큼 새 꿈을 갖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새로운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있다고 제게 이야기했고요. 영화의 소품을 앞으로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경험은 얻은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좀 배운 게 있어요. 뭐 가구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던가, 뭐 컬러와 뭐 그림 작품들과 어떻게 또 매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배우게 된 거는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가장 궁금한 게요. 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이 모더니즘의 아버지 이제 폴랑이 자, 어떤 인물인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927년생인 폴랑은 루브르 박물관의 드놈 윙이라는 이 공간의 인테리어를 맡았습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가장 인기가 많은 곳, 모나리자의 원작이 전시된 공간 아시죠? 이 폴랑이 가구를 배치하고 벽의 색깔과 구도를 결정한 이 드놈 윙에서 그 6번 홀이 바로 그 공간입니다. 프랑스의 뽕피두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엘리제궁에서 유일하게 현대적인 공간인 1970년대에 실내 디자인 폴랑 룸도 창조했고요. 예. 미테랑 전 대통령의 집무실 의자도 폴랑이 꾸몄습니다. 이번 전시장에 가면 꽃과 호박 모양의 현대적인 디자인의 의자를 놓고 이 뽕피두 전 대통령의 스모킹 룸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도 앉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뉴욕의 현대미술관,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등이 폴랑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 기간 굉장히 활동해온 분인데 모르는 제가 지금 봐도 자, 이 가구 디자인이 참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구를 그래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들었고 또 미술관, 주요 미술관들에 다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구지만 작품과 같은 건데요. 폴랑은 두 삼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댕의 학생이었고 조각가였던 삼촌 프레디처럼 모든 각도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차 디자이너였던 삼촌 조르주처럼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삶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삼촌 조르주는 1930년대에 뿌조와 벤틀리, 롤스로이스의 오픈 루프카 컨셉을 개발한 이런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폴랑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 나는 창조하지 않고 발견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군요. 자, 어쨌든 이 가구들이요, 저희가 딱 들으면 알만한 유명 영화에도 자주 뭐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언급했다시피 수많은 영화에서 이 폴랑의 가구들이 소품으로 활용됐는데요. 스타트rek이나 제임스 본드 시리즈인 007 문레이커, 그리고 지난해에 개봉한 영화 바비까지 수많은 TV 제작물과 영화에서 이 제작자들이 세련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폴랑을 찾았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소품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노출이 됐던 그렇군요. 것이라고 합니다. My father's design from the 60s or 50s. What is very interesting is that still nowadays, in a lot of series or movies, anticipations movies, we are still using the same furniture still to represent the future. 네, 이렇게 직접 인터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폴랑, 이 국내 전시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해서 화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 이 피에르 폴랑이 작고했고 그의 아들인 벤자민 폴랑이 말씀드렸다시피 배우 이정재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 국내 첫 폴랑 전시가 시작된 건데요. MBN과 인터뷰한 벤자민은 세계 3대 아트 페어인 프리즈 서울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t passed in 2009, but in a way, it was like a very interesting process for me to come again in Korea. Specifically in the 80s, it was very inspired by some wooden traditional work, Korean wooden traditional work in furniture. It was like sort of a signal that now is the perfect time to connect and to enlighten this connection. 네,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바닥 문화에 영감을 받았던 폴랑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구상을 했던 공간에 따라 조합이 가능한 모듈형 작품도 감상하고 또 앉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폴랑이 작품 국내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그걸 좀 여쭤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자주는 못 볼 것 같고요. 너무 유명해서. 네, 이런 전시 기회가 있을 때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은 MBN의 대형 회사가 되기보다는 네.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콜렉션으로 보여주고 또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일이 이제 꿈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런 전시를 통해서 또는 나중에 벤자민이 마련을 한다면 서울에서의 공유 공간을 통해서 이런 볼랑의 유산이 이따금씩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예요. 이번 전시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네,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프리즈 기간까지 이어집니다. 폴랑의 작품들뿐 아니라 현대 미술의 거장인 이후환과 주목받는 작가인 이희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디지털 파트너사 아투를 통해서 디지털 뷰잉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메일로 예약 관람을 받습니다. 네, 자 주말 맞아서 전시 소식 전주니까 주말 분위기가 딱 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흥미로운 전시 한번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돌연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지 하루 만인 어제죠. 돌연 일정을 비공개로 해서 여러 추측을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대표가 비공개 일정 와중에 유튜브에는 또 기소 관련 항의글을 올렸는데 자, 재판 준비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오늘 좀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이 대표가 어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검찰 수사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 여기에 직접 질문을 하거나 빠진 부분들을 짚어가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료 중에 그 김한신이라는 대북 사업가한테 50억씩 그 주가 뭐 조작 대가 받기로 했는데 그 달라고 그건 어디 갔어요? 아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제는 참석 예정이었던 일정들을 전날로 갑자기 공개 일정 취소했는데요. 재판 관련 준비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비공개 일정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SNS에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자신이 관여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표적수사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불 대응도 내놨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이나 판사 선출제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말로만 소설이고 기획수사라고 하지 마시고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인 이 특위에는 위원장과 간사에는 각각 검사 출신인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고자 사법부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헌정농단 시도에 국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활용하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룰 결정되면서 당대표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죠? 전대 룰이 이제 기존 당원 100%에서 민심 20% 정도 반영한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등 이런 당권 주자들이 서로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네, 우선 이 당심 100%였던 당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게 된 게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좀 민심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를 당심 80 그리고 일반 여론 20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좀 앞서가는 구도입니다. 굉장히 여론조사 보면 앞서가는데
뭐 원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곧바로 좀 원외인 한전위원장 좀 견제에 많이 나섰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나오겠다는 겁니까? 당대표 선거에? 아마 이제 고민 많이 하겠죠. 실제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옛날에 트라우마 두 번 졌죠. 네. 한 번은 이제 이준석 대표인데 지난 당대표 선거 때요? 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기현 대표 때는 뭐 대통령실의 압력인지 뭔지 출마도 못했잖아요. 그런 이제 두 번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한 위원장이 놓으면 이게 쉽지 않은 선거죠. 따라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또 이게 나가서 또 지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틀까.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대선이 꿈이고 오세훈 시장도 이게 대선이 꿈이니까 다음에는 안 논대요.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장은 나경원 유력하니까 아마 그렇게 방향을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무조건 논대요. 윤상현 본인이 나온다? 논다 하니까 저한테도 이게 논다고 계속 하고. 직접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유튜브에 출연 좀 하자 계속. 예. 출마하겠다고 해요. 아마 윤상현은 이게 100% 저는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외 변수는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 정도가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이거 보니까 이 당대표 선거 나가려면 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 기탁금이라고 하는 건데 출마하려면 당대표 선거에 9천만 원 들고 이 최고위원 나가려면 또 4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걸 낮추겠다고 합니다. 좀 이 금액을 좀 낮추겠다. 어차피 기탁금이라는 게 뭐 당선되든 낙선되든 돌려받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나오기 편하려고 좀 낮춰주는 것 같은데 이건 의미는 어떠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양 당이 기탁금을 좀 낮추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출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탁금 외에도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고 우리 일명 조직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탁금을 낮춰줘야 또 젊은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많이 나오라 이런 얘기. 네, 흥행에서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나오라. 그래야지 이런 건가요? 흥행도 되고요. 그래야지 의외의 인물들이 나와서 또 흥행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이 민주당한테는 당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뭐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견을 반영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식당이나 카페 가면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원과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을 30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다. 그런데 20을 반영한 것은 기본도 안 된 것이다. 한 50 정도는 반영해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뭐가 달라지는구나라고 느낄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하면 당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들은 최고위원이라도 많이 당선시켜야겠다. 그러려면 당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이 뭐 4명인가요? 4명이 사퇴해버리면 최고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당원을 더 많이 반영하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이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측에서 출마는 겨우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이제 선거 전략까지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들렸습니다. 뭐 대용량 뭐 문자 발송 없이 이거를 선거 전략을 치르겠다,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자신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뭐 새로운 이제 그 정치 문화를 좀 바꾸겠다. 새로운 정치 문화. 돈이 많이 드는 원래 전당대회가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자. 그래서 이제 문자 같은 거는 뭐 실효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들지. 네.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짜는 거고요. 지금 사무실은 아마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 구한 건 아니지만. 아직 구하지는 않았다. 예, 옛날에 이준석 대표는 아예 사무실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문자 촬영 다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아마 구할 거고 다만 이제 저비용으로 가서 문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 가장 지금 전략의 고민은요. 네. 러닝메이트입니다. 러닝메이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 거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9명 중에 한 5명은 안정적으로 맞이 되잖아요. 네. 보통 3명 정도를 러닝메이트 해요. 최고위원 1명, 그다음에 여성 최고위원,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이걸 이렇게 딱 3명이 꾸려서 같이 돼야만 나중에 지명직 가서 5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고위원이 중요한데 뭐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같이 놀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은 이제 김혜지 재선의이잖아요. 뭐 한지아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은 한정민 수원에 화성에 네. 이준석 대표가 붙었죠.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네. 하여튼 청년, 여성, 최고위원 이렇게 3명 정도 러닝메이트 이게 가장 전략의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준석 의원이 그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했던 산무 선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 없고 뭐 문자 없고 차량 없이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장관 기자, 근데 이준석 의원이 공교롭게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사진 한 장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요. 이 지하철에서 잠든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남색 정장을 입은 이 의원이 지하철 자리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가방과 휴대전화는 손에 꼭 쥔 네, 채요. 꼭 쥐고 이 있네요. 옆자리 승객에게 기대서 잠이 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이거 혹시 이준석 의원 측이 피곤한 모습을 좀 의도적으로 찍어서 네. 나 열심히 일했다, 이거 티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의정 활동 열심히 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바로 거기 서 멘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짜고 친 것 같이 돼가지고 안 합니다 제가. 예. 우연히 찍힌 거는 맞죠? 예. 자, 뭐 짜고 친 건 아니다. 뭐 우연히 찍힌 거다라고 윤석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할 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타면 알아보고 막 악수하고 인사하는 사람 많아서 유명 인사십니까? 제보다 이준석 대표 10배, 100배 유명할 예. 텐데 저렇게까지 이게 잘 수가 있는지 좀 의문은 들어요. 네. 아마 이제 음주를 했는지 아니 그건 뭐 물어보면 알겠죠. 네. 하여튼 저게 자연스럽게 찍힌 건지 저는 이제 쇼인지 이것도 의심은 가고요. 그런 댓글은 많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개혁신당이 왜 올립니까 저런 걸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요. 옛날에 그 따릉이 있잖아요. 따릉이. 네, 자전거. 예. 예. 국회 의사당역에 내리면 바로 들어가면 이게 100~200m도 안 돼요. 근데 자전거 타려면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빌려서 예. 자전거 타고 건너가면 더 걸립니다. 일부러 했다. 일부러 했다고 보는 거죠. 전 따릉이 쇼. 그다음에 5.18 때 국화를 왜 그 국화를 저 경상도 가서 사옵니까? 그걸 이렇게 천송이 사와가지고 한 거 대부분 저는 이게 쇼 아닌가? 네. 물론 정치는 쇼니까 필요하지만 예. 너무 저런 거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래 봅니다. 네. 어쨌든 쇼들 뭘 떠나서 쇼라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고, 국회의원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게 쇼여도 문제고 쇼가 아니어도 문제다. 둘 다 문제입니까? 네, 왜냐하면 쇼면은 말 그대로 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저런 사진을 보면서 정말 피곤해서 잠들었으면 저 정도로 기대진 않을 것 같다. 보니까 남성한테 기댄 것 같은데 만약에 저게 여성이었으면 저거 성추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요. 가끔 청년 정치인들이 뭐 청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막 저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뭐 물론 그런 파이팅도 좋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진영의 지지자들한테 테러를 당하게 되면 또 그 정치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 의전적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 안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다른 분과 또 통화하고 알아보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모습을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이 보이는 것이 더 안 좋은 모습이다. 저는 지금 유명하지 않아서 네. 전혀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보이지만 지하철 저 타고 같은 다니십니까? 타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저런 모습을 이제 좀 지양해야 네.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초만. 네. 저렇게 깊이 잠든 사람이 핸드폰을 꼭 쥐고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렇게 의문 제기한 사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 손이 풀리거든요. 푹 잠들면. 네. 근데 핸드폰을 꼭 잡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어쨌든 뭐 피곤한 건 피곤하지만 뭐 옆자리 남자 승객은 굉장히 지금 피하는 좀 자세를 취했거든요. 자, 저 말씀하셨지만 강성필 대변인, 만약에 여자분이었으면 되게 불편하고 좀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한번 자세히 다시 보시면 이 옆자리 승객이 조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성 승객은 이 의원이 좀 불편하다는 듯 자신의 왼손을 오른쪽 다리에다가 갖다 대고 팔을 계속 이렇게 치우고 네. 있고, 또 남성의 왼편에 앉은 여성이 남성의 팔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면서 이준석 의원을 한번 이 커플이 조금 피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이나 버스 출퇴근길에 좀 지쳐서 이 졸던 승객들이 가끔씩 옆 사람에게 또 기대서 잘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네티즌들 중에서는 좀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은 사실 평소에도 지하철, 자전거, 버스 타고 출퇴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의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로 갈 때는 코스가 어떻게 되시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갈아타고 여의도 가가지고 고선 타든지 아니면은 여의나루에서 따릉이 타든지. 네. 근데 여의나루 따릉이 타는 게 제일 편한데 그러니까 원래 여의나루 제일 많이 타요. 네. 네,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지하철 탈 때 이렇게 좋은 적도 있고 이렇게 기댄 부분 이렇게 민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서정욱 변호사님은 되게 의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이 이준석 대표가 마스크를 쓰고 했더라면 좀 분위기가 달랐을까요? 아, 나 이준석인지 모르게 마스크 썼다면? 몰라 이게 저는 지금도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예. 저렇게 어떻게 잠들 수가 있는지 완전히 푹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도저히 뭐 저는 정상적인 스타일로는 안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따릉이도 이야기하는데 그 국회 의사당역이 있거든요, 전철. 거기 내리면 이게 바로 앞인데 여의나루역에서 따릉이 타고 간다잖아요. 예. 지금도 그것도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네, 어쨌든 뭐 반응들 중에는 쇼드나이는 보기 좋다, 뭐 직장인 느낌이나 친근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도장입니다. 자, 며칠 전이죠. 박세리 전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있는데 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고소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나온 소식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요. 박세리 씨가 이 재단을 만든 취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또 체계적으로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여서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과 맞춰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성공해서의 그런 지보다는 그냥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그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존경받는 선배로 남았으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 되겠죠. 네.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이 박세리 선수 부친이 이 박세리 재단의 법인 도장을 위조했다. 이걸 알려줘서 저희가 키보드를 뽑았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이요 단순한 이제 부녀 갈등이 아니라 3천억 원대입니다. 3천억 원대 이제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맞습니다. 박세리 씨 부친은 한 민간 업체로부터 이 새만금의 국제 골프 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을 받자 이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가짜 서류를 제출을 했었죠. 네. 이 국제 골프 학교 조성 사업은 3천억 규모의 새만금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의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축구장 160개 규모의 관광 레저 용지가 조성이 됐는데 이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네. 새만금 개발청에서 이제 사업할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죠. 그 중에서 A 컨소시엄이 3천억을 투자해서 관광 레저 시설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골프 아카데미까지 세우겠다고 하니까 새만금 개발청은 이 A 컨소시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새만금 개발청이 재단 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자, 어쨌든요. 장가 기자. 새만금 개발청도 이걸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박세리 씨 부친이요. 직접 내가 이 재단의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 이 회장 명함을 아버지가 들고 다니면서요. 이 컨소시엄이 PPT 발표를 할 때 아버지도 함께 와서 이 5분간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건지 이거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는 정말 이 아버지가 박세리 씨를 대변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해서요. 이 새만금 개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식으로 뭐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이제 골프 아카데미를 잘 운영해서 그 어린이재단 애들도 꿈나무들도 키우고 인재 육성도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도 되게 만들겠다. 우리가 제안서 검토할 때는 서류가 빠졌나 안 빠졌나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요. 이게 진짜 제안서가 이게 자금 증명서를 대출 증명서를 붙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자,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희망재단 회장 명함까지 들고 다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희망재단 측에서는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했거든요. 이 재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박세리 희망재단 측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뭐 일절 상의나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고요. 일단 박준철님은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역할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네, 장관 기자 꼼꼼하게 취재를 해서 저희가 이해가 굉장히 되는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러면 박세리 씨 부친 아버지 왜 이렇다고 합니까? 이 사건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요. 3천억 원 규모의 레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레저 하면 또 우리나라 골프 인기가 매우 높잖아요. 거기에 골프 사업으로 컨소시엄 중에 한 업체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골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력, 인지도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박세리 선수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박세리 선수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 성공 확률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세리 아버님의 입장은 이 박세리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은 시공사들과 대화를 할 때 새만금 이 사업에서도 좀 허락을 해주지 않겠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이제 본인이 아버지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좀 만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피고 있거든요. 결국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따내려면 박세리 씨 이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다, 이 정도의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가 박세리 아빠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정부 사업이 완전히 물거품 된 것 같은데, 비용 손실도 뭐 아까 3천억 얘기하는데 이게 물거품 됐다고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서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요. 6개 콘소시엄이 일단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불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서 이 박세리 희망재단은 원래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프 아카데미 같은 부분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새만금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 지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는요. 이 새만금 개발청은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일에 대비해서 우선 협상자들에게 미리 받아둔 자금이 있거든요. 예. 그 규모가 이제 직접 투자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약 60억 원을 지금 미리 받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손해 같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이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손해를 본 부분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에서 지금 계약을 파기됐다고 볼 것인지, 이 컨소시엄이 아예 협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박세리 씨 부친, 그리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재단 간의 어떤 고소전이다 보니까 뭐 이 부녀 갈등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과거 부녀가 그래서 방송에서 했던 인터뷰들도 되게 재조명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부친의 어떤 개인적인 소송전은 아닙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세리 씨 명의의 도장이 도용됐다기보다는 어쨌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로 어떤 서류가 제출이 되었고, 이 재단에는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박세리 씨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부친이 행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녀 간의 큰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거 인터뷰들을 보자면요, 박세리 씨가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것으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었죠. 박세리 부친도 이제 예전에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많은 운동 중에서 골프를 시킨 이유는 그래도 막연하게 이 골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수익성이 되는, 뭐 돈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던 굉장히 예전 인터뷰도 돈이 될 거라 있었고요. 생각해서 했다. 그렇죠. 골프를. 그리고 박세리 씨도요, 200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돈 관리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에게 맡겨서 하고 있다. 이 부모님이 어떤 돈 관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다. 나를 위해 늘 헌신하셨던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한 예근 프로,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예전에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도 자신이 받은 상금들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썼다. 이 빚이 다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지셨던 빚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드렸다. 이런 효심 어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가 기자, 뭐 인천공항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현충일이 껴있었던 지난 주말에 한 나흘 동안 그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이 가시나요? 뭐 한 20-30만 명 되나요? 무려 70만 명이 70만 넘었다고 명이나요? 하는데요. 자,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드나들 수도 있는 이 인천공항에서요. 한 남성과 여성이 우아하게 테니스를 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저렇게 영상 보시면 저기가 1층의 입국장입니다. 저도 갔던 데인데. 예. 네, 한 남녀가 주거니 받거니 테니스 랠리를 이어가는데요. 공항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입국해서 기분이 좋아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날도 더운데 저기서 테니스를 치겠다고 모자에 테니스 치마, 테니스 채까지 갖춰서 공항을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발도듬까지 하면서 스윙 연습도 틈틈이 해가면서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멋대로 채를 휘두르는데요. 자, 그런데 저기 공항 출입구여서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예. 실제 뒤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니 공에 맞기라도 하면 아니면 또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저 남녀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고요. 또 요즘은 아니 왜 여기서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라고 누가 뭐라고 하면 예. 또 적반하장식으로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오. 경우가 많아서 뭐라 하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테니스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좀 공공장소 아닙니까? 특히 공항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전 처음에 이 영상 봤을 때 혹시 아이들인가 했습니다. 아이들이었어도 부모님들이 반드시 제지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하면은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과정에서 행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을 맞아서 또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나요.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 아닌가요? 선수 메달 따야 되니까 저렇게라도 연습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선수라면 더더욱 공항에서는 절대 치지 않겠죠. 그렇겠죠. 매너를 너무 잘 아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변호사님, 네. 이 공항 공사하고 경찰은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옥신각신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좀 황당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공항공사, 그러니까 공항을 경비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와 그리고 경찰 간에 이걸 누가 제지했어야 하느냐를 놓고 서로 좀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죠. 공항공사, 공항경비업체에서는 공항경비는 어떤 이런 항공사, 이런 공항 안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런 부분은 경찰이 제지했어야 된다 하고 있고 네. 경찰은 당연히 공항공사가 처음에 신고를 해서 뭔가 제지가 안 되면 우리가 왔겠지만 이건 아예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섰어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다면 즉각적인 제지가 들어갔어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민폐를 벌인 상황 처벌이 됩니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만약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굉장히 엄격한 법 규정이 마련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테니스 치면 큰일 나죠. 그렇죠. 항공기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처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항공기 내에서의 어떤 소란 행위에 대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졌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게 지금 공항이잖아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절대는 해서 안 되는 행동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가 기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건을 알아볼 텐데 한 아파트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4월에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문이 열리자 저렇게 야구방망이를 당장이라도 휘두를 듯 남성이 위협을 저렇게 가합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깜짝 놀랐네. 문을 닫죠. 네, 이 아파트 주민 A씨라고 하는데요. 2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을 했는데도 똑같이 야구방망이로 저렇게
때릴 듯이 위협을 합니다. 즉시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어서요. 이 방망이를 내리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결국에 저 남성 테이저건 맞고 제압이 됐습니다. 자, 이미 복도에 있는 초인종, 벽, 방화문 모두 부순 상태로 저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엉망진창이 됐네요, 정말. 임 변호사님, 자, 경찰한테 방망이 휘두르고 테이저건 결국 맞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찔합니다. 이거 처벌 대상 됩니다. 이거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었다고 하나 저 휘두른 방망이에 누구라도 맞았으면은 네. 정말 크게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공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받을 수 있고요. 지금 화분 같은 것도 부쉈기 때문에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경찰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도착했을 때 올라오라고 시비를 거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테이저로 이제 제압을 하고. 네, 자, 이런 상황 절대로 피해야겠고요.